그리고 물론 저는 여기 이제 제도를 하나 공통점 제도를 도입하는데 강한 노조 얘기는 오늘의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복지국가 혹은 의회 정치하고 이 외국하고 가장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요. 외국은 노조가 가장 강할 때 복지국가가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노조가 가장 약할 때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 심지어는 민주당도 내건 이 구호, 대선 때 구호가 제기된 게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강한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데 근데 역설적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 정치의 약화가 반정치가 가장 또한 널리 퍼져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와 반정치는 양립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쨌든 그건 좀 나중 문제로 치고 강한 정치로 가져온 게 이 비례제예요. 비례제가 가장 빨리 도입된 나라가 벨기에입니다. 1899년. 그리고 대부분 1차 세계대전 전강기 때 대부분이 도입이 돼요. 물론 프랑스 같은데 여기를 보면 프랑스는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비례대표성이 높은 비례대표제가 완결적으로 네덜란드가 왜 이렇게 높냐면요. 가장 여기는 전국구만 있습니다. 물론 나라가 작아서도 그래요. 지역구가 없어요. 독일은 정당명부제를 하는데 이게 중간 정도겠죠. 지역구 선거를 하거든요. 정당명부제를 가지고. 네덜란드는 아주 전국구만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한국은 요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례대표성이 높을수록 이게 이전 지출이라 해서 복지 지출 비중입니다. 연관성을 보면 OECD 국가에 한해요. 이건. 일정하게 민주주의 제도가 사회보장 제도가 보편적 복지 제도가 만들어진 국가에서나 이게 통용이 되는데 비례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이런 프랑스 같은 아주 예외적인 국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미국은 비례성이 거의 제로죠. 미국, 호주, 영미식. 우리나라가 이거와 비슷하게 요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비례제를 노동자들이 요구해요. 저도 제가 비례의원인데 제가 한국에서 비례의원이라는 것이 보편성을 대변하느냐 아니냐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례의원이 그런 역할을 별로 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경험한 비례의원의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비례의원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추구하는데 가장 좋은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대선 직전에 그러니까 제가 의회 활동을 맨 처음 시작할 때 맨 처음 만난 현장이 쌍용차입니다. 2012년 5월 26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5월 30일부터 국회가 시작이 돼요. 저는 아직 국회가 시작되지 않은 당선만 된 의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5월 30일이 돼야지 저는 정식 국회의원이 되는 상황이니까 아직 당선자 신분이었을 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쌍용차의 김정우 지부장, 전 지부장인데 지부장이 쌍용차 이 분향소에서 경찰하고 몸싸움을 하다가 남대문서에 끌려갔다. 어쨌든 연락이 왔어요. 제가 노동계하고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그러니 너 의원이 됐으니 좀 도와줘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그때는 뭐 이 차가 나온 것도 아니고 보좌진도 막 이제 캠프리지가 의원실을 막 만들었을 때였는데 의원실도 없었을 때였던 거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보좌진이라고 뽑은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좌진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이런 연락이 왔으니 남대문서로 와라. 그리고 나 먼저 택시를 타고 갔는데 제가 맨 처음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나이에 비해서 외모하고 목소리가 어려 보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남대문서에 들어가려면 처음에 막죠. 요즘도 가끔 경비가 앞에서 막으니까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가끔 나 의원 이렇게 쓰고 다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끔 토요일 일요일에 이제 혼자 다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날은 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처음에 막혔다가 어쨌든 의원이라고 때를 쓰니까 나 의원이야 이렇게 때를 쓰니까 그 김정우 지부장이 이제 있는 강령 5개인가 거기로 2층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2층에 들어가봤더니 이제 정보과 형사들이 한 4-5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남대문
서장 그 면담을 요청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당시 순진해서 면담을 요청했는데 1시간 동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 지부장하고 이 수다를 떨고 있으면서 왜 서장은 면담을 나는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면담 요청해도 면담을 안 해줄까? 그랬다가 저희 이제 보좌진들이 늦게 달려온 거예요. 늦게 달려와서 보좌진들이 처리를 했더니 나중에서야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무슨 여자가 와가지고 깍깍거리고 있냐. 그리고 좀 순진하게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어쨌든 김정우 지부장을 모시고 나왔어요. 나와서 분향소로 갔는데 분향소 마침 또 용역 깡패들이 와가지고 철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멱살을 잡혔는데 두 번째로 나 의원이야. 너 의원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치면 큰일 나잖아. 그랬더니 이 씨발 네가 의원이면 뭐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쌍용차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쌍용차 문제를 제 주요한 의정 활동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붙잡고 들어갔는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제가 맨 처음 들은 얘기가 뭐였냐면 쌍용차와 같은 소수자의 문제를 주장했기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 이게 지배적인 얘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이게 첫 번째 제가 들은 얘기고요. 두 번째로 네가 평택의 지역구 의원이었으면 네가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못했을 거다. 이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포여산을 해야 되는데 평택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다음 평택은 새누리당이 상당히 강한 곳입니다. 그런데 네가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쌍용차 문제를 가지고 단호하게 싸울 수 있었겠니? 지금도 다시 한번 그 질문을 해봐요. 내가 지역구 의원이었다면 지역구 이해와 관계된 사람이었다면 보편적인 이해나 권리를 가지고 지금도 싸울 수 있을까? 지금 제가 영세 자영업 쪽이나 혹은 비종교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걸 저도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어쨌든 저는 비례의원이기 때문에 그걸 물론 모든 비례의원이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비례의원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면이 있고 사실은 그 당시 아마 유럽의 이 노동자들은 그걸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구민의 이해에 얽매이지 않는 전국적이고 보편적이며 전 계층적이고 전 국민적인 이해를 대변하는 비례대표의 비율을 계속 늘려나갑니다. 요게 강한 정치의 제도적인 시스템이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이게 시스템이에요. 요것까지를 어쨌든 이 복지국가를 추진하면서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강한 노조 문제만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가져온 게 뭐냐면 보통 노조가 강하냐 약하냐를 따지는 세계적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노조에 대해서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보고서, OECD 보고서든 ILO 보고서든 보고서에 우리나라는 중간 이하고 약한 노조의 나라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노조가 강하냐 약하냐를 따지는 게 우선 조직률. 몇 프로가 조직돼 있지? 노조 조직 조합원이 전체 우리가 지금 1,800만 정도 됩니다. 일하는 그러니까 저 임금 근로자, 그냥 근로자는 아니고 임금 근로자 1,800명 중에서 우리가 10% 1,880만 이하 정도인데 이 조직률이 어느 정도이냐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 조직을 한 사람들이 사용자 측과 협약이라는 걸 맺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에 다니시는 분, 대학 학생회가 총장 혹은 어쨌든 학교 측하고 협약을 맺으면 그 협약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인가? 그게 협약 적용입니다. 요 두 개를 가지고 약하냐 강하냐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노조 조직률은 굉장히 낮은데 그 조직화된 협약이 만약 전체 근로자한테 해당이 된다면 그건 꽤 강한 노조입니다.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브리핑을 해봐서 가져온 게 이거죠. 한국, 미국, 영국 가장 낮습니다. 협약적이고 교섭도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대학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총학생회가 학교 본부하고 협약을 맺는 것과 단대 학생회가
단과대 이 본부와 그러니까 단과대 이 대표 학교 대표하고 협약을 맺는 협약의 적용 범위가 다른 거하고 똑같이 노조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에서 교섭을 하는지 산업에서 교섭을 하는지 전국적 교섭을 하는지에 따라서 협약의 범위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한국은 기업별 교섭을 하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예외적이에요. 기업별 교섭을 하는 나라는 적어도 OECD 국가 중에서 한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협약 조직률도 낮고 가장 낮아요. 협약 적용률도 적어도 요 국가 내에서는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아요. 예를 들어서 조직률이 10%면 협약 적용률은 10%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 이상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임승차라고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공짜 점심 안 준다 라는 아주 철두철미한 법제도가 만들어진 나라예요. 두 번째 유형, 이들이 이제 복지국가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런 가장 흥미로운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조직률은 꽤 낮아요. 독일도 조직률이 높지 않습니다. 협약 적용률이 프랑스는 거의 100이에요, 100. 그러니까 프랑스는 조직률이 약 5%입니다. 프랑스 노조 조직률이 얼마인지는 신도 몰라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노조 조직률을 정부가 체킹하는 그것은 노동권을 유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노조의 발표를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조만 발표할 수 있어요. 노조 조직률. 즉 조합원을 이 누군가를 알 경우 사용자나 정부에 의해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아주 강한 합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5%밖에 안 돼요. 사실은. 본인들 항상 8%를 해요. 지금 20년간 8%라고 발표를 해오는데 프랑스 전문가들하고 만나보면 대충 5% 이내일 거다. 근데 이 5% 이내의 사람들이 사용자 측, 그것도 전국적이거나 주로 업종별로 맺습니다. 업종별 사용자하고 협약을 하잖아요. 그 협약을 하면 그 협약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인효라고 해요. 만인에게 효력이 적용되는 제도. 그래서 아마 프랑스가 1956년인가 프랑스 노조하고 3인당이 확보를 했을 겁니다. 1950몇 년도인가 확보를 한 건데 그렇게 확보한 이유는 그거예요. 프랑스 혹시 레미제라블 보신 거? 레미제라블이 1831년 리옹 봉기에서 몰살을 당한 800명의 방직공장 노동자들을 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즉 그때 이 프랑스 공화국을 위해서 프랑스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은 방직공장의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일부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결합해서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1831년이고요. 1848년에 공화국이 다시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프랑스 노동 집단은. 두 번째로 프랑스 노동자는 나치 시기에 정말 거의 유일은 아니지만 프랑스 일하는 나치 시기에 목숨을 다 수많은 목숨을 버린 사람들, 즉 레스탕스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그 묘지가 따로 있어요. 묘지에 가보시면 기업가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름에 합장이 되어 있거든요. 묘지에 몰살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는 그 기억을, 그것도 시민묘지라서 그 기억을 지금도 되살리고 바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프랑스의 경우는 이제 노조 조직률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받느냐면 조합비가 없잖아요. 조합비가 없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는데 대표 노조만이 교섭을 할 수 있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섭을 하는 대표 노조를 5개를 선정하는데 지금 기준이 변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예요. 나치 때 레스탕스를 한 선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대표 노조로 선정이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결과 때문에 프랑스는 노조 조직률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가능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노조에 가입을 안 해요. 그렇지만 자기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노조를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조합원이 아닌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들은 협약을 맺고 그 협약이 모든 노동자한테 적어도 일하는 시민은 단 하나의 협약에 적용되게 돼 있는 게 프랑스 법입니다. 독일은 그 정도의 법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60% 정도 이렇게 강한 나라이고요. 시간이 길어져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직률도 높고 협약 적용률도 같이 높고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복지국가를 추진하는 두 유형으로는 이런 강한 노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정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강한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